역사의 장소와 인물을 통해 미래를 내다보는 휴먼 아카데미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유대인과 세계사 1시간 내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역사는 인류의 시작과 함께하고 인류의 종말 마지막 때에도 함께하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민족입니다. 유대인의 역사의 시작을 메소포타미아 문명으로 일반적으로 보죠. 세계 4대 문명이 중국의 황하, 인도의 겐지스 인더스강, 그리고 이집트의 나일강,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보죠. 메소포타미아란 말은 메소가 half, 반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포탐 사이에 있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서 일어난 문명이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 그러고, 역사상으로는 첫 번째 문명 중에 하나가 수메르 문명을 꼽습니다. 어느 지역이냐면 강 하류로 쭉 내려오면 페르시아만에 가까운 지금의 니펄, 지금의 그 당시에는 우르 지역으로 보죠. 이 우르에서 한 인물이 있습니다. 데라라는 인물인데, 데라의 아들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세계 3대 종교에서 다 공인하는 믿음의 조상이죠. 특별히 유대인들은 더 그렇고, 유대교는 그렇고, 전 세계 인구의 14억 가까이 되는 이슬람교에서도 아브라함을 중요시하고, 또 전 세계에 24억 가까이 되는 카톨릭과 개신교, 동방정교, 즉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는 종교를 갖고 있는 기독교에서 아브라함은 중요한 인물입니다. 유대인입니다. 아버지가 데라입니다. 데라가 아브라함 식소를 이끌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으나 식량 때문이었겠지요.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우르에서 약 800, 900km 떨어져 있는 이라크를 지나서, 지금의 이라크를 지나서 시리아를 지나서 터키까지 갑니다. 터키의 하란이라는 데 도착해서 데라는 죽고, 아브라함은 다시 그 식솔들을 데리고 바닷가를 타고 지금의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지나서 헤브론이라는 곳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정착합니다. 헤브론에 정착한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 기근이 날 때마다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이집트를 왕래합니다. 이집트와 이스라엘 지역은 이미 왕래가 이루어졌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 헤브론에 정착한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 중에 그 다음 세대를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약속의 자식인 이삭을 낳기 전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몸종의 하갈에게서 나온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자손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스마엘은 광야로, 사막지대로 내쫓김을 당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이스마엘 자손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모래와 같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도 하고 있으므로, 이스마엘 자손은 지금의 이슬람교의 기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삭에게서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 출생합니다. 그리고 야곱에게서 12아들과 딸이 출생하는데, 그 중에 11번째 아들 요셉이 다른 형들보다 특출나서 형들의 미움을 사서 팔려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큰형 루벤이 구덩이에 넣은 요셉을 죽이지는 말자 하여서 지나가던 이스마엘 상인한테 팔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상인이 등장합니다. 머천트맨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직업 중에 상인 계층이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상인 계층은 그때 이미 존재했고 지금 또 존재하고 인류 역사가 끝날 때까지도 계속해서 존재하면서 전 세계의 상권을 쥐고 흔드는 세력입니다. 자, 그 상인에게 팔려갔어요. 20에 팔렸다. 은 20에 팔려간 요셉. 은 이집트로 팔려가죠. 운이 좋아서 요셉은 꿈을 해몽하는 능력을 받아서 총리 대신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나 그거는 요셉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었고 요셉이 죽으면서 그 형들의 자손들은 하나같이 노예로 전락합니다. 성경은 벽돌 굽는 일을 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것을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40년간의 광야 시절을 마치고 되돌아간 땅이 다른 곳이 아닌 이미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헤브론 위쪽 예루살렘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땅 일원을 얘기합니다. 요단강과 밑으로 내려서 사해를 중심으로 서편을 대부분 차지하고 동편 일부도 차지하는 그 땅을 하나님은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지는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깁니다. 그때가 BC 1500년, 1400년경. 그 당시에 주변 정세를 보면 주변 정세는 여전히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여러 패권이 움직이는 패권 국가들이 소규모로 일어났다 없어졌다 하는 그 시절입니다. 그러다가 900년대가 되면 아시리아라는 주변 세력의 큰 세력이 등장합니다. 이집트를 누르고 이집트까지 점령하는 패권 국가가 등장하는데 그 사이에 유대인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주변에 보니까 나라들이 세워지고 왕들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유대인들도 왕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왕이 세워지죠. 첫째 왕 사울, 두 번째 왕 다윗, 그리고 유명한 솔로몬이 등장합니다. 솔로몬과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두 번에 걸쳐서 확인을 합니다. 세 가지를 지켜라. 첫 번째,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병거에 의지하지 말아라. 같은 말이에요. 다른 힘을 의지하지 말아라. 두 번째, 여자를 조심해라. 특별히 여자라고 하는 뜻은 그 여자 자체가 아니라 여자들이 데리고 오는 이방, 우상을 조심해라. 이 뜻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금은보화, 금권을 조심해라. 그러나 하나같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갈라집니다. 솔로몬 이후에 두 지역으로 나뉩니다. 북이스라엘의 19왕이 통치하고 남유다의 20왕이 25왕이 통치하고 하나같이 나라가 잘 되질 않아서 왕들이 신임을 받지 못해서 대부분이 멸망하죠. BC 750년대에 먼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BC 580년대에 남유다도 멸망합니다. 멸망을 가져온 국가는 주변에 있었던 아시리아가 먼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즈음에 신바벨로니아가 등장합니다. 신바벨로니아에 의해서 남유다까지 멸망이 되죠. 그 상황이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 벨사살 이런 왕들은 신바벨로니아입니다. 그러나 그 바벨로니아도 오래가지는 않습니다. 한 100여 년밖에 유지하지 못하고 그 다음 세력이 등장합니다. 페르시아.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등장하면서 주변 상황은 바뀝니다. 페르시아는 그 지역뿐만 아니라 거의 성경에 따르면 인도에서 구스까지다.
지도로 따지면 인도에서 유럽, 아프리카 북부까지 점령하는 큰 나라로 성장을 합니다. 그때 일어나는 전쟁들이 세 가지가 있죠. 세계사에 잘 기록되어 있는 아테네와 스파르타 동맹군과 싸우는 전쟁입니다. 페르시아 다리오 왕 때 첫 번째 마라톤 전투가 일어나죠. 그래서 마라톤 전투에서 아테네 스파르타가 승리하고 승전보를 알리기 위해서 42.195를 뛰어서 도착했다라고 해서 그걸 기념하는 올림픽의 마지막 종목 마라톤. 그것이 그때입니다. BC 490년. 10년 후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납니다. 테르모필레 전투인데 이것은 영화 300이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보죠. 그 배경이 되는 것이 바로 테르모필레 전투. 같은 해에 살라미 해전이 있습니다. 살라미 해전에서 페르시아가 집니다. 300인과 싸운 테르모필레는 당연히 이겼겠죠. 군사적으로 우세하니까. 그러나 해전에 약한 페르시아는 거기서 지고 그러면서 세력이 약화되는 사이에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불과 약관의 20의 나이에 전쟁에 뛰어들고 많은 지원 세력을 얻어서 불과 12년 사이에 페르시아가 점령했던 것보다 더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말라리아 열병에 의해서 갑자기 급사함으로 나라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두 세력을 성경에서는 남방왕과 북방왕으로 묘사합니다. 남쪽에 톨레미 지역, 톨레미 왕, 그리고 북쪽에는 셀루쿠스. 톨레미는 이집트 지역이고 셀루쿠스는 아시리아 지역입니다. 각각 패권을 쥐고 특별히 아시리아 지역의 셀루쿠스가 때에 안티오크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군인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짓밟힘을 당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게 그때가 안티오크 에피파네스 4세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유린을 당하죠. 주피터 신전을 세우고 뒤집이를 뿌리고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유대인들이 봉기합니다. 유대인들의 치욕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후에 알렉산더 후에 그 두 나라도 어디에 의해서 신흥 성장하는 로마에 의해서 결국은 패권이 넘어가는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때가 BC 약 250여 년경 카르타고 아프리카 북부 지금의 튀니지에서 성장한 카르타고의 한니발 장군이 아버지의 명령을 쫓아서 로마로 진군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카르타고의 내분에 의해서 한니발은 수그러들고 스키피오라고 하는 로마의 장군이 카르타고를 점령함으로 로마가 그 지역에 패권을 쥐게 됩니다. 얼마 후에 삼두 정치가 시작이 되는데 황제가 등장하기 직전에 등장하는 삼두 정치 대표적인 인물이 시저 그리고 폼페이우스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은 합병됩니다. 그것이 BC 한 60여 년경에 합병이 되고 그 다음에 실권을 사실은 잡으려고 했던 시저 그러나 시저는 친구인 브루투스에게 친구여 넘어져라는 말을 남기고 암살을 당합니다. 그러나 시저는 자기 후계 구도를 이미 구상을 하고 죽게 됩니다. 그 후계자 오른팔 왼팔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옥타비아누스가 안토니우스를 이기고 로마 원로원의 인정을 받아서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칭호를 받습니다. 그 아우구스투스가 첫 번째 로마의 황제가 되는 겁니다. 그 아우구스투스는 성경에 누가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토가 천하로 호정령을 내렸다. 그 사람이 바로 시저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아구스토 이 말은 아우구스투스라 이 말이야. 첫 번째 황제가 등장하면서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지배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후 계속해서 로마의 시대가 이어지기 때문에 그 황제의 이름을 미리 나열을 해드리겠습니다. 아우구스투스 다음에 등장하는 황제는 티베리우스, 그 다음이 칼리굴라, 그 다음이 그 유명한 네로, 그리고 잠시 혼란기를 거쳐서 베스파시아누스, 그의 아들 티투스, 그의 남동생 도미티아누스, 그리고 이후에 오현제 시대를 맞이합니다. 그 사이에 이스라엘에서는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예수라고 하는 유대인의 왕이 등장합니다. BC 4년 쯤에 등장해서 AD 30년에 스토리가 끝나는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자가, 유대인이 기다렸던 구원자가 드디어 등장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 가운데 그를 구원자로 믿는 사람, 메시아로 믿는 사람은 극히 소수였기 때문에 그는 살해를 당합니다. 30년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부활 3일째 되는 날에 부활해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그대로 육신의 모습으로 보이고 만지고 같이 식사를 한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승천할 때의 명령이 여기 예루살렘, 그리고 요 주변 주디아,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이 명령을 수용을 해서 그 제자들이 뿔뿔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출발합니다. 가까운 것은 그 지역이었지만 좀 더 퍼쳐나가서 터키 지역 다음에 그리스 다음에 로마, 유럽, 이렇게 복음이 전달이 되는 과정 중에 네로가 등장합니다. 그때가 60년대, AD 60년대에, 그래서 12제자 중에 베드로하고 바울, 11제자와 바울, 그 중에 베드로가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베드로도 로마 변경에서 지역에서 한 20km 떨어진 남쪽에서 목베임을 당해서 죽는 그런 사건이 60년대 초반에 일어나는데, 그때 이스라엘에서는 그때부터 세 번에 걸친 반란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반란을 아마도 베스파시아누스가 진압했다고 보는데, 베스파시아누스는 로마를 접수하기 위해서 로마로 와서 황제가 되고 그 아들 디도를 통하여서 두 번째 반란을 진압합니다. 그것이 AD 70년 끝까지 버티던 마사다의 항전을 끝으로 73년에 로마는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킵니다. 그리고 지금 그림에 나오는 이 황금으로 된 메노라라고 하는 촛대를 무려 23kg인가 하는 무거운 이 금촛대를 갖고 귀환하는 모습이 로마에 가면 콜로세움 앞에 있는 디도 장군의 개선문에 잘 아직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림으로 조각되어 있습니다. 디도 장군을 끝으로 이스라엘이 끝난 것이 아니고, 그로부터 몇십 년 후에 하드리아누스 황제 때 또 한 번 민중 봉기가 일어납니다. 반란이 일어난 것을 하드리아누스 때 진압을 하면서 결정을 하기를, 다시는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이 이곳에 살지 못하게 한다. 다 쫓아냅니다. 다 쫓아내서 디아스포라 상태가 됩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서 완전 추방하게 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갔느냐 하는 겁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대개 살던 곳으로 가죠. 살던 곳으로 돌아가니까 신바벨로니아 때 바벨론 유수가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노예로 끌려가는데 끌려갔던 그 바벨로니아 지역, 지금의 이라크가 되겠죠. 이라크 지역, 사막 그 지역으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가게 되고, 그 중에 일부가
일부가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집트 그리고 아프리카 북부, 특별히 알렉산드리아, 알렉산더 때 이집트 지역에 만들어 놓은 알렉산드리아로 가고, 그래서 일부 세력은 아프리카 북부에 살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흘러서 313년 콘스탄티누스라는 사람이 장군이 로마를 접수하기 위해서 들어오기 전날 환영 꿈을 꾸는데 뭔가를 봤는데 십자가를 방패 그리고 투구에 달고 들어가면 이긴다 라는 환상을 그대로 적용해서 성공을 해서 로마를 점령하고 그 해 313년에 기독교를 인정을 합니다. 인정했단 말은 국교로 삼았단 말이 아니고 이미 들어와 있던 다른 종교와 중에 하나로 다른 종교들 중에 하나로 인정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에는 기독교 플러스 다른 많은 우상을 섬기는 종교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혼합이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수도를 지금의 이스탄불, 당시에는 콘스탄티노플로 옮기게 되므로 로마가 둘로 갈립니다. 하나는 원래 있었던 로마 지역을 서로마, 그리고 콘스탄틴이 옮긴 그 콘스탄티노플 지역을 비잔틴 로마,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서 비잔틴 로마는 그로부터 천여 년을 이어가고 이상을 이어가고 서로마는 475년에 멸망합니다. 멸망한 이유는 북쪽에서 계속해서 내려오는 이방 민족들 때문입니다. 야만족, 바베리안이라고 하는 야만족들이 내려옵니다. 많습니다. 종족이 서고트, 동고트족, 게르만족, 앵글족, 삭슨족, 위로 바이킹족, 반달족. 그러나 가장 큰 위협이 되었던 힘은 훈족입니다. 훈족은 아틸라 장군이 이끄는 북방민족인데 기마민족, 우리 조상과도 연관이 됩니다. 한국인 조상과도 연관이 되는데 그 힘이 이 로마 변경까지 왔을 때 440년에 한 인물이 로마의 대주교인 레오 1세가 단신으로 적장하고 담판을 벌여서 그들을 물리칩니다. 로마를 지켜냄으로 인해서 교황권이라고 하는 새로운 힘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어서 교황제도가 들어오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서 570년이 되면 이 콘스탄티노플 밑에 쪽 사막 지역, 사우디아라비아 이쪽에서 새로운 인물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마호멧 이슬람교의 창시자입니다. 알라신 570년에 출생해서 610년에 쿠란이라고 하는 경전을 손에 쥐게 됩니다. 그리고 10여 년 후에 적군에게 쫓기어서 필그림 상태 순례를 하게 되는데 헤지라, 메디나 많이 들어보신 그때부터 이제 정복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 급격히 늘어납니다. 영토 확장이 이루어져서 중요한 사건이 711년에 일어납니다. 711년에 스페인이 이슬람화됩니다. 스페인이. 그러면 그때까지 유대인들은 어디에 살고 있느냐면 신바벨로니아 지역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계속 동진 북진해서 위쪽으로 헝가리, 그 위로 지금의 헝가리, 체코, 독일, 그 다음에 폴란드, 러시아 이렇게 이제 옮겨지게 돼요. 그 사람들을 아슈케나짐이라고 합니다. 아슈케나짐은 또는 아슈케나직 주이시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독일계 유태인이라 이 말입니다. 스칸디나비아 할 때 아슈 아마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독일계 유대인. 그리고 또 한 세력은 남쪽으로 내려왔던 알렉산드리아 쪽으로 내려왔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스페인이 이슬람화됨으로 인해서 스페인, 포르투갈까지 가게 됩니다. 이 사람들을 세파르딤이라고 합니다. 세파르딤 또는 세파르딕 주이시, 쉽게 얘기하면 스페인계 유태인입니다.
이 남쪽으로 간 세파르딤 계통은 지식층입니다. 두뇌가 명석하고 재리에 밝고 예술성이 있고 두뇌 집단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문화를 발전을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711년에 그렇게 되고 이슬람이 이제 더 확장하기 위해서 프랑스 지역을 침공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프랑스 지역에서 한 인물이 또한 등장합니다. 샤를 마르텔. 마르텔이란 말은 망치란 뜻인데 무지막지한 샤를 마르텔이 그들을 막아냅니다. 이로 인해서 로마에 있는 주교단 그리고 교황권을 주장했던 인물이 이제 손을 잡게 됩니다. 그 아들이 피핀, 샤를 마르텔의 아들 피핀이 교황에게 땅을 허락합니다. 그걸 교황령이라 그러는데 이때부터 교황청이 사유재산을 갖기 시작합니다. 사유재산을 갖기 시작하는 시점이 바로 그때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샤를 마뉴를 교황은 그를 황제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황제의 국가인 신성 로마 제국 홀리 로만 엠파이어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황제와 교황이 쌍두마차로 달려가는 유럽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이 711년 이후에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제 천년대로 갑니다. 천년대, 천년대 말이 되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뭐가 시작되냐면 십자군 전쟁이 시작됩니다. 교황 우르반 2세가 빼앗긴 예루살렘을 탈환한다는 목표하에 십자군을 동원을 합니다. 그러나 동원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병력이 필요한데 병력을 그냥 쓸 수가 없으니까 하나의 제도를 만드는데 이것이 로마 교황청의 탈선의 신호탄이 됩니다. 바로 면죄부.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의 가족의 죄를 다 사하여 준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 제도를 만들므로 인해서 교황청의 카톨릭의 세속화가 이루어지는 사유재산을 소유하고 그 다음에 이 면죄부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므로 인해서 이상한 기형화 현상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1200년대가 되면 또 하나 발표하는 게 있습니다. 라테란 공의회라는 데에서 유대인들은 특별히 가톨릭 신자와 다른 복장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머리에는 마귀처럼 꽃갈콘 같은 걸 써야 되고 왼쪽 가슴에는 노란색 패차를 하게끔, 그래서 멀리서 봐도 유대인인지를 구분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가 라테란 공의회에서 결정이 되는 인종차별 현상이 일어납니다. 십자군 전쟁 때 이슬람이 점령한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해서 진군 도중에 수많은 이슬람 사람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합니다. 가톨릭에 의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1492년으로 가면 중대한 사건이 하나 발생하는데 두 건이 발생합니다. 같은 해 같은 날 스페인에서 발생합니다. 1492년 우리가 잘 아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대륙 항해를 시작합니다. 신대륙을 찾아서 출발하는 해 봄에 같은 날에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이사벨 여왕이 알함브라 디크리라고 하는 칙령을 발표하는데, 즉슨 무슨 얘기냐면 카톨릭 신자가 이제 카톨릭으로 변했습니다. 이사벨이 들어오면서 카톨릭 국가로 변화가 되고 이슬람을 쫓아내는데 개종을 하든지 카톨릭으로 개종을 하든지 아니면 다 나가라, 익스펄전, 추방령이 내려집니다. 유대인들은 개종하지 않으므로 거기 있었던 세파르딤계 유대인들이 다시 쫓겨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동은 가까운 데로 가게 되겠죠. 원래 있었던 곳. 그래서 아프리카 북부의 모로코, 튀니지아, 그 다음에 이집트 쪽으로도 가긴 하지만 이제 신대륙을 발견하기 위해서 새로운 그 교통수단이 생겼죠.
큰 배가 생긴 겁니다. 대형 선박을 이용해서 일부는 중앙아메리카, 남아메리카로도 가고 또 네덜란드로도 가고 영국으로도 갑니다. 세파르딤계가. 그리고 육로로는 이태리의 베니스로도 가고 그 다음에 프랑스로도 갑니다. 자, 프랑스는 보르도 지역으로 가고 보르도 와인 생산지로 유명한, 이태리는 베네치아로 가는데 베니스로 가는데 그 베니스에는 최초로 유태인들만을 집단 수용하는 제한 구역을 둡니다. 그것을 게토라고 합니다. 게토. 말이 집단 구역이지 사실은 형무소와 같은 제한된 생활만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자, 거기서 중요한 새로운 직업이 생깁니다. 비즈니스가 생기는데 그것이 바로 은행입니다. 은행. 게토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농사도 어렵고 담이 막혀 있으니까 출입도 자유롭지 않으니까 상행위도 어렵고. 그런데 유대인들이 할 수 있는 한 가지 좋은 업종인데 그게 바로 돈 장사입니다. 돈 장사. 쉽게 말해서 고리대금업, 나쁘게 얘기하면. 그러나 대부업입니다. 대부업. 대부업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금색, 금으로 된 폐물을 많이 갖고 다닙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의 금 시장은 다 유대인입니다. 다이아몬드는 다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이 다 쥐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집트에서 나올 때 가구를 들고 나올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가장 귀중한 물건, 손에, 가방에 짐을 싸기 쉬운 그러나 가장 값비싼 물건을 갖고 나왔을 텐데 그것이 바로 금, 은 이런 거겠죠. 그래서 금 또는 이 주얼리 폐물을 많이 소장하고 있었던 유태인으로서는 할 수 있는 유일한 비즈니스 중에 하나는 대부업,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챙기는 그 직업입니다. 스페인에 가면 지금 영어로 은행이 뱅크잖아요. 스페인에 가면 이제 스페인어로는 방코입니다. 방코. 발음이 방코가 뭐냐고 하면은 은행이라고 얘기 안 하고 의자를 가르칩니다. 의자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의자 하나만 있으면 되는 비즈니스예요. 의자에 앉아서 테이블 하나 놓고 돈 왼손으로 빌려주고 오른손으로 이자 받으면 기록하면 되니까 특별히 다른 장비가 필요하지 않은 비즈니스입니다. 그것이 이제 유대인들의 주 수입원이 되기 시작합니다. 대부업이. 그래서 나온 소설 베니스의 상인 등도 그 배경이 되죠. 그래서 베니스는 근데 왜 중요하냐면 콘스탄티노플과 함께 유럽과 아시아로 가는 중요한 해상 무역 통로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리로 간 겁니다. 또 배를 타고 이제는 네덜란드와 영국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네덜란드로 진출합니다. 또 영국으로 진출합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히 세파르딤계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명석하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처럼 머리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활용을 합니다. 영국으로 간 유대인들 중에 그 헨리 8세가 캐서린하고 헤어지고 앤 볼린하고 결혼하는 그 작업을 뒤에서 세파르딤계 유대인들이 그 작업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국 영국은 카톨릭과 등을 돌리고 새로운 종교인 영국 성공회를 만들어내는데 유대인들이 기여했다는 뜻입니다. 또한 네덜란드 중요합니다. 네덜란드가 특별히 주목할 것인데 네덜란드에 최초로 주식회사가 등장합니다. 거기에 유대인들이 개입합니다. 네덜란드에서 유대인들은 비교적 게토란 지역이 있기는 했지만 출입이 자유롭고 비즈니스가 이 다른 민족들하고 이루어질 수 있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허락이 되었기 때문에 급격히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이 성장합니다. 이어서
동쪽에 있었던 독일계 유대인들, 아슈케나즘들도 네덜란드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경제가 갑자기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청어, 헤어링, 우리로 치면 청어, 비즈니스를 청어, 그러니까 어업이죠. 어업으로 시작한 것이 후에는 금, 다이아몬드 산업에 뛰어들고 또 대부업을 해서 유대인들이 돈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인도 회사가 만들어질 때 유대인이 개입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영국과 네덜란드는 스페인 등과는 달리 그 진출함에 있어서 회사의 이름으로 투자자를 모집을 해서 진출한 겁니다. 그래서 영국에는 동인도 회사, 서인도 회사, 그리고 네덜란드에는 서인도 회사, 이렇게 회사를 만들어서 신대륙을 발견하는, 거기에 유대인들이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있습니다. 네덜란드가 먼저 미국을 특히 뉴욕을 개척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 분은 많지 않을 겁니다. 신대륙을 발견한 사람은 사실은 콜럼버스에서 그 시대에 시작이 됐는데, 그 사람들은 중미와 남미로 갔어요. 북미로 가지 못했습니다. 북아메리카를 진출한 나라는 먼저 프랑스가 노바스코샤, 캐나다 쪽으로 갔고, 그 다음에 네덜란드, 영국, 스웨덴 이런 나라들이 갔습니다. 영국은 특별히 1607년과 1620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먼저 진출을 하는데, 1607년에 도착한 곳은 버지니아입니다. 버지니아에 제임스타운을 세웠고, 런던 회사의 이름으로 세웠고, 그 다음에 플리머스 회사의 이름으로는 지금의 플리머스, 매사추세츠 케이프 갓의 필그림이라는 이름으로 도착한 것이 1620년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1609년에 네덜란드의 상선이 뉴욕항에 들어옵니다. 네덜란드 뉴욕항에 들어와서 그 배가 거기서부터 쭉 뉴저지와 맨하탄 사이를 끼고 위로 북상합니다. 그래서 그 배를 이끌었던 선장의 이름이 허드슨입니다. 영국 선장인데 그 이름을 따서 지금 허드슨 강이라고 명명했습니다. 네덜란드 사람들이 1625년에 먼저 뉴욕의 맨하탄에 정착하면서 이름을 뉴 암스테르담이라고 명명을 하고 거기에 정착하기 시작했는데, 그로부터 40여 년 후에 영국이 빼앗습니다. 영국에 의해서 맨하탄, 브루클린이 넘어갑니다. 그러나 네덜란드 사람들은 계속 정착을 하는 계약에 의해서 넘어가고, 그런데 영국이 1664년에 뉴욕을 접수하기 10년 전에 1654년에 유태인들이 들어옵니다. 마라노라는 이름으로. 마라노란 말은 이 겉으로만 개종한 크리스찬이라 이 뜻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마라노 그러면 이제 슈퍼 마리오 뭐 이런 것처럼 스페인 이름처럼 들리잖아요. 마치 개종한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지독한 유대인들. 그 사람들이 1654년에 맨하탄에 뉴욕에 들어옵니다. 들어온